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 라디오 러너싸입니다. 여러분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는 지식은 팩트에 기반하는 것인가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 하지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책을 접하면서 그런 믿음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견고한 믿음의 벽이 서서히 깨지고 그 사이로 물밀듯이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의 물결은 굉장히 짜릿하고 신선함을 선물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파편화된 지식의 조각들을 조립해 새로운 나만의 진리를 완성했을 때는 그 쾌감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세상의 가능성과 마주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채널을 만들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한 오해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침팬지보다 더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책, 형이상학도 뇌피셜도 아닌 팩트로 뼈를 때리는 책, 제목부터가 팩트풀니스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왜 이토록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러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말. 왜 우리는 침팬지를 이기지 못하는가? 어떻게 그리 많은 사람이 그토록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부분 침팬지보다 점수가 낮을 수 있을까? 눈 감고 찍는 이만 못하다니. 1990년대 중반 이 집단적 무지를 얼핏 처음 보고는 기뻤다. 당시 나는 스웨덴 의과대학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세계 보건 수업을 막 시작한 때라 약간 긴장했다. 이곳 학생들은 놀랄 정도로 똑똑해서 혹시 내가 가르칠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세상을 침팬지보다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안도했던지. 그런데 여러 사람을 테스트하면서 이런 무지는 학생뿐 아니라 각계각층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세상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게 답답하고 걱정스러웠다. 자동차에 GPS를 달았다면 그 장치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GPS가 다른 도시의 위치를 알려준다면 엉뚱한 곳에 도착할 텐데 그런 장치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마찬가지로 정책 위반자나 정치인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다면 세계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사업하는 사람이 세계를 거꾸로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직에 이로운 합리적 결정을 내리겠는가? 그리고 개인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해야 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지식을 테스트하고 무지를 드러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세상에 대한 무지가 왜 이렇게 널리 퍼졌고 왜 이렇게 집요할까? 나를 포함해 누구든 틀릴 때가 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침팬지보다도 못할까? 이 문제는 단지 사람들의 지식 부족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랬다면 침팬지처럼 오답이 무작위로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눈 감고 찍을 때보다도 침팬지보다도 낮았다. 즉 오답은 체계적이었다. 지식이 적극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테스트한 사람 모두 지식이 있었다. 하지만 대개는 낡은 지식이고 덜어는 수십 년 묵은 지식도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강의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조차 내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영감을 받았을지 몰라도 강의가 끝나면 다시 기존의 부정적 세계관에 갇혔고 새로운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 심지어 강연이 끝난 직후에도 사람들은 가난과 인구 성장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곤 했다. 나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다. 그런 극적인 세계관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 언론 탓일까? 그 점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건 답이 아니었다. 2015년 1월 유행을 선도하는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을 때 나는 결정적 순간을 마주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계와 재계의 지도자, 사업가, 연구원, 활동가, 언론인, 심지어 많은 UN 고위관리까지 약 1000여 명이 포럼의 핵심 세션에 자리 잡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나와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가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무대에 올라가며 주위를 훑어보니 국가 원수 몇 사람과 전직 UN 사무총장이 눈에 띄었다. 텔레비전에서 본 여러 UN 기구의 수장, 주요 다국적 기업 지도자, 언론인도 보였다. 나는 청중에게 가난, 인구 성장, 예방접종에 관한 3가지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꽤 긴장한 상태였다. 청중이 내 물음의 답을 이미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으며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내가 준비한 화려한 슬라이드는 죄다 무용지물이 될 터였다.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서로에게 세상에 관한 이런저런 설명을 할 예정인 세계 최고 지도자들은
가난에 대해 실제로 일반인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무려 61%가 정답을 맞췄다. 그런데 미래 인구 성장과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해 묻는 두 문제에서는 모두 침팬지보다 점수가 낮았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최신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조언해줄 참모를 가까이에 둔 사람들이다. 이들의 무지를 낡은 세계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 이들 역시 세상에 관한 기본 사실을 오해하고 있었다. 다보스 포럼이 끝나고 문제는 명백해졌다. 극적인 본능과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 이 책을 출간한 이유도 그것이다.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르치려 노력하고 사실을 눈앞에 두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잘못 해석하는지 귀담아 들어온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부터 아주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세계에 관한 사실을 묻는 문제를 침팬지보다도 못 맞히는지를 두고 마침내 내가 얻은 결론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세상에 대해 생각하라. 전쟁, 폭력, 자연재해, 인재, 부패. 상황은 안 좋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것만 같다. 안 그런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며 빈곤층은 더욱 늘어간다. 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원은 곧 동나고 말 것이다. 적어도 서양인 대부분이 언론에서 보고 머릿속에 담아둔 그림은 그렇다. 나는 그것을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그런 세계관은 스트레스와 오해를 불러온다. 사실은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가 중간 소득 수준을 유지한다. 이들이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극빈층도 아니다. 딸아이는 학교에 가고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받고 자녀 둘과 함께 살고 휴가 때는 난민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해외여행을 꿈꾼다. 세상은 해를 거듭하며 조금씩 나아진다. 모든 면에서 해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 더러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이제까지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이다. 사람들이 내 질문에 무척 극적이고 부정적인 답을 하는 이유는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 탓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추측하고 학습할 때 끊임없이 그리고 직관적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참고한다. 그래서 세계관이 잘못되면 체계적으로 잘못된 추측을 내놓는다. 한때 나는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이 낡은 지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조차 세계를 오해하는 걸 보면 그 때문만은 아니다. 그리고 악마 같은 언론이나 선전선동, 가짜뉴스, 엉터리 사실 탓도 아니라고 확신한다. 수십 년의 강연과 테스트 경험,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을 눈앞에 두고도 그걸 잘못 해석하는 방식을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나는 마침내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서 나오는 탓에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간 진화를 거쳤고 우리 몸에 밴 본능은 우리 조상이 소집단을 이루어 수렵과 채집을 하며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인간의 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덕분에 즉각적인 위험을 피하기도 한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와 극적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뉴스와 유용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당분과 지방에 열광하고 그것은 음식이 귀하던 시절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원이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유용했던 많은 본능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그때와는 매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당분과 지방에 열광한 탓에 비만이 세계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아이들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사탕이나 초콜릿, 감자튀김을 멀리하라고 타일러야 한다. 마찬가지로 속단하는 우리 뇌나 극적인 것에 열광하는 성향, 즉 극적인 본능 탓에 세상을 오해하고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을 형성한다. 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여전히 그런 극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를 매번 솎아내고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분석한다면 평범한 삶이 불가능할 것이다. 당분과 지방을 모두 끊을 수도 없고 의사에게 뇌에서 감정을 다루는 부분을 제거해달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극적인 것을 흡수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절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있다. 그러지 않으면 그쪽으로 식탐이 생겨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채 방향을 잃고 헤매기 쉽다. 1장 간극 본능. 세상은 둘로 나뉜다는 거대 오해. 1장은 10가지 극적인 본능 중 첫 번째인 간극 본능 이야기다. 우리에겐 모든 것을 서로 다른 두 집단, 나아가 상충하는 두 집단으로 나누고 둘 사이의 거대한 불평등의 틈을 상상하는 거부하기 힘든 본능이 있다. 이 간극 본능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그림자를 부자와 빈자라는 두 종류의 국가 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가 그것을 거대 오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인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최악인 첫 번째 오해는 세상을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라는 두 개의 엉터리 상자에 나눠 담음으로써 사람들 머릿속에서 세상의 모든 비율을 완전히 왜곡해버린다. 평소 사람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고 한다. 독자도 아마 그런 명칭을 쓸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언론인, 정치인, 활동가, 교사, 연구원 모두 일상적으로 쓰는 말 아닌가? 사람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고 말하면서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를 떠올릴 것이다. 나는 서양, 그 외, 북부, 남부, 저소득층, 고소득층 같은 구분도 종종 듣는다. 사람들이 어떤 말로 세상을 묘사하든 그것이 머릿속에 적절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두 용어를 쓸 때 머릿속에서는 실제로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 그리고 그 모습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까? 세상은 크게 변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오늘날 절대 다수의 나라에서 가족 구성원은 적어지고 아동 사망은 드문 일이 되었다. 인류의 85%가 소위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세계 인구의 6%에 해당하는 13개 나라만 여전히 개발도상국 안에 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적어도 서양인의 머릿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다. 서양인 대부분은 시대착오적 생각에 사로잡혀 서양 이외의 세상을 바라본다. 세계는 가족 구성원 수와 아동 생존율에서만 탈바꿈한 것이 아니다. 인간 삶의 꽤 많은 영역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소득, 관광, 민주주의, 교육, 보건의료, 전기보급의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도표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한결같다. 한마디로 세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둘로 나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다수가 중간에 속한다. 서양과 그 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부자와 빈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극을 암시하는 이쪽 또는 저쪽이라는 단순한 분류는 쓰지 않는 게 옳다.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세계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이 높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성실한 젊은이들이었다. 그런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학생들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학생들 입에서 그들은 우리처럼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충격이었다. 머릿속에 30년 된 낡은 세계관을 넣고 다닌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세상은 둘로 나뉜다는 오해와 맞서 싸운 지 20년이 되다 보니 이제는 그런 시각을 마주쳐도 놀랍지 않다. 내가 만난 사람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는 내 주장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는 항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을 둘로 나누는 오해의 덫을 놓아 그 증거를 제시해보겠다. 첫째, 우리는 앞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사람들이 이른바 저소득 국가의 삶을 어떤 식으로 상상하는지 알아보았다. 사실 문제 1.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20%, B. 40%, C. 60%. 응답자 중 평균 7%가 정답을 맞췄다. 정답은 C, 즉 저소득 국가에서도 여성의 60%가 초등학교를 나온다. 응답자 다수는 고작 20%로 추측했다.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이 20%가 안 되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남수단처럼 예외적인 몇몇 나라뿐이며 기껏해야 전 세계 여성의 2%가 그런 나라에 산다. 기대 수명, 영양 부족, 수질, 예방 접종률을 두고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도 특히 저소득 국가의 몇 %가 현대적 삶의 기초적 단계를 충족하고 사는지 물었을 때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 국가의 기대 수명은 62세다. 그들 대부분이 먹을거리가 충분하고 수질이 개선된 물을 이용하며 다수의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고 다수의 여성이 초등학교를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도 침팬지의 정답률 33%보다 훨씬 낮은 극소수만 정답을 맞췄고 대다수가 최악의 수치를 골랐다. 이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인 곳에 심각한 재앙이 발생했을 때만 나오는 수치다. 이제 덫을 치우고 오해를 들여다보자. 사람들은 저소득 국가의 삶을 실제보다 훨씬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런 심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상상할까? 우리는 스웨덴 사람과 미국 사람에게 물었다. 전 세계 인구 중 몇 %가 저소득 국가에 살까? 그러자 다수가 50% 이상이라고 대답했고 그 추정치 평균은 59%였다. 정답은 9%다. 전 세계에서 겨우 9%가 저소득 국가에 산다. 그리고 기억하는가? 그런 나라에서도 사람의 삶이 생각만큼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는 것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곳의 삶은 여러 면에서 힘들지만 지구상에서 삶의 질이 최악인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만큼 비참하지는 않다.
요약하면 저소득 국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둘로 나뉜 세계에서 다수가 비참하고 결핍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착각이자 전적으로 오해다. 한마디로 엉터리다. 다수가 저소득 국가에 살지 않는다면 어디에 사는 걸까? 다수가 고소득 국가에 살지 않는 건 확실할까? 목욕물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 얼음처럼 차갑게? 아니면 김이 나도록 뜨겁게? 물이 두 종류만 있는 건 결코 아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될 것 같이 뜨거운 물, 그리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온도의 물이 있어 선택 대상은 많다. 세계 인구 다수는 저소득 국가도 고소득 국가도 아닌 중간소득 국가에 산다. 중간소득 국가는 세상을 둘로 나누는 사고방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범주이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히 존재한다. 인류의 75%가 사는 곳이자 사람들이 간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다. 중간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를 합치면 인류의 91%에 해당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세계 시장에 편입되었으며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산다. 인도주의자에게는 기쁜 일이고 세계적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일이다. 중간층에 사는 50억 인구가 잠재적 소비자로서 삶의 질을 높이며 샴푸, 오토바이, 생리대, 스마트폰 등을 소비한다. 그런 사람들을 그저 가난한 사람으로 치부한다면 큰 시장을 쉽게 놓쳐버리는 꼴이다. 나는 강연에서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에 꽤 무례하게 반응할 때가 종종 있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명심하라. 우리와 그들 역시 똑같은 오해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 나라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다. 그런 구분은 이제 말이 안 된다. 세상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인이 사업 기회를 찾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아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을 이해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분류를 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붙인 이름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걸 대체할 말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낡은 명칭이 널리 통용되는 한 가지 이유는 워낙 간단해서다. 하지만 틀렸다. 그래서 그 명칭을 대체하기 위해 세상을 나누는 간단하지만 좀 더 적절하고 유용한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세상을 두 집단으로 나누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는 방법이다. 4단계 소득 수준은 사실에 근거한 새로운 사고의 틀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장담하건대 세상을 좀 더 정확하게 추측하는 단순한 생각 도구 중 하나다. 그리고 개인이든 국가든 단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는 삶이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 좋겠다. 인간의 역사는 1단계에서 출발했다. 10만 년이 넘도록 누구도 1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아이들은 부모가 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200년 전만 해도 세계 인구의 85%가 여전히 극도로 빈곤한 1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날에는 절대 다수가 중간층인 2단계와 3단계에 분산되어 있는데 1950년대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 해당하는 생활 수준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여러 해 지속되었다. 간극 본능. 간극 본능은 아주 강렬하다. 내가 세계은행 직원들 앞에서 처음 강의를 한 때가 1999년이다. 그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는 명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고 곧이어 검을 삼켰다. 그리고 17년이 지나 그리고 내가 세계은행에서 강의를 14회나 더 한 뒤에야 세계은행은 마침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세계를 4단계 소득 집단으로 나누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 대부분은 아직 그대로다. 그렇다면 부자와 빈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오해는 왜 그토록 바뀌기 어려운 것일까? 내 생각에 인간에게는 이분법적 사고를 추구하는 강력하고 극적인 본능이 있는 것 같다. 어떤 대상을 뚜렷이 구별되는 두 집단으로 나누려는 본능인데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실체 없는 간극뿐이다. 우리는 이분법을 좋아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영웅과 악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세상을 뚜렷이 구별되는 양측으로 나누는 것은 간단하고 직관적일 뿐 아니라 충동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극적이다.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항상 그런 구분을 한다. 언론인도 이를 잘 안다. 이들은 전달하려는 이야기를 서로 반대되는 두 부류 사람들, 반대되는 두 시각, 반대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을 구성한다. 이들은 절대 다수 사람들이 서서히 더 나은 삶으로 편입되는 이야기보다 극빈층과 억만장자의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언론인은 이야기꾼이다. 다큐와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큐는 힘없는 개인을 거대하고 사악한 기업에 맞서게 한다. 블록버스터 영화는 악에 맞서는 선을 주요 인물로 다룬다. 간극 본능은 분할을 연상케 하지만 알고 보면 완만한 다양성에 불과하고
차이를 연상케 하지만 사실은 수렴하는 차이며 갈등을 연상케 하지만 사실은 합의에 이르는 갈등이다. 여러 본능 중 간극 본능을 가장 먼저 거론하는 이유는 이 본능이 무척 흔하고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기 때문이다. 오늘 밤 뉴스를 보거나 로비 단체의 홈페이지를 클릭해보면 두 집단 간의 갈등 이야기나 점점 커지는 간극 같은 문구를 만나기 쉬울 것이다. 간극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평균 비교. 나는 평균을 아주 좋아한다. 평균은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수단이며 유용한 정보를 알려줄 때도 많다. 평균이 없다면 현대사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책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는 많은 평균이 나온다. 그러나 정보를 단순화하다 보면 오판하기 쉬운데 평균도 예외는 아니다. 평균은 분산을 하나의 숫자에 숨김으로써 오판을 불러온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평균뿐 아니라 분산도 같이 본다면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고 개인에 주목한다면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언뜻 별개로 보이는 집단도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극단 비교. 우리는 극단적 예에 끌리게 마련이다. 그런 예는 회상하기도 쉽다. 예를 들어 세계 불평등을 생각할 때면 한편으로는 뉴스에서 본 남수단의 기아 이야기가 떠오르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안락한 현실이 떠오른다. 서로 다른 정부 체제를 생각해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부패하고 억압적인 독재 체제를, 한편으로는 스웨덴 같은 훌륭한 복지 체계와 시민의 권리 수호에 삶을 헌신하는 호의적 관료를 떠올리기 쉽다.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는 흥미롭고 도발적이며 솔깃해서 간극 본능을 매우 쉽게 촉발하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늘 억만장자도 있고 극빈층도 있으며 최악의 정권도 있고 최고의 정권도 있다. 그러나 극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수는 대개 중간에 속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 불평등이 매우 심한 브라질을 보자. 브라질에서는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41%를 벌어들인다. 당혹스럽지 않은가? 너무하다 싶다. 그러면서 곧바로 나머지 사람들이 쓸 자원을 훔치는 엘리트의 모습이 상상된다. 언론은 보통 상위 10%가 아니라 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와 그들이 소유한 배, 말, 거대한 저택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의 이런 인식을 부채질한다. 맞다. 부유층 관련 수치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너무 높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여러 해 동안 그 반대편의 수치도 그리 낮지는 않았다. 브라질 사람 대부분은 극빈층에서 탈출했다. 3단계에서는 오토바이와 돋보기 안경을 구입하고 고등학교 학비를 대기 위해 은행에 저축을 하고 언젠가는 세탁기도 산다.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매우 심한 나라도 현실에서 두드러진 간극은 없으며 대부분이 중간층에 속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 앞에서도 말했듯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4단계 삶을 살 게 거의 분명하다. 비록 멕시코처럼 중간소득 국가에 산다 해도, 다시 말해 국민의 평균 소득이 2단계나 3단계에 속하는 나라에 산다 해도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4단계 삶을 살면서 샌프란시스코나 스톡홀름, 리우데자네이루, 케이프타운, 베이징에서 4단계 삶을 사는 사람들과 중요한 점에서 비슷한 생활을 할 게 거의 분명하다. 그리고 독자가 사는 나라에서 가난이라고 하면 극도의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뜻한다. 4단계 사람에게는 1, 2, 3단계 사람이 모두 똑같이 가난해 보일 수 있고 가난하다는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심지어 4단계 사람도 집벽에 페인트칠이 벗겨졌다거나 중고차를 몬다거나 해서 가난해 보일 수 있다.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땅에 가까운 자그마한 건물들의 높이 차이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다. 모두 작게 보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4단계 사람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는 두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다들 가난하군 이라고 말하는 것도 자동차를 가진 사람과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가진 사람 또는 샌들을 신은 사람과 맨발인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세계를 과도하게 극적으로 나누지 않고 4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은 이 책에서 독자가 배울 사실에 근거한 사고의 틀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독자는 이제 그 부분을 배웠다. 그다지 어렵지도 않다. 안 그런가? 이는 세상을 좀 더 명확히 바라보고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장 부정본능.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는 거대 오해. 이번 장은 부정본능에 대한 이야기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주목하는 성향이다. 두 번째 거대 오해의 이면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부정본능이다.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말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 중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세상에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옳은 말이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점 줄었지만 시리아 내전에서 이 추세가 뒤집혔다. 테러도 점점 늘고 있다. 어류 남획과
바다 오염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바다가 죽어가고 멸종 위기종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얼음은 차츰 녹고 있다. 해수면은 계속 높아져 앞으로 100년 동안 90cm 이상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인간이 뿜어대는 온실가스 때문임이 분명한데 앞으로 이를 억제한다 해도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규제기관도 예측하지 못한 2008년의 미국 주택시장 붕괴는 추상적 투자를 두고 수많은 사람이 안전하다고 착각한 탓인데 사실상 그러한 투자를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시스템은 지금도 그때만큼이나 여전히 복잡해서 비슷한 위기가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일 당장이라도. 지구가 재정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고 천연 자원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모두가 사실에 근거해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세계에 대한 지식 부족이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나는 줄곧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한스, 당신은 아주 비관적인 사람들만 만나는 게 분명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이 장을 시작하며 제시한 문제를 30개 국가와 지역 사람들에게 물었다. 세계가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대로라고 생각하는가. 다수가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고 생각한다.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사는 게 분명하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소식을 듣기는 쉽다. 하지만 좋은 일을 알기란 어렵다. 무수히 많은 것이 개선되고 있지만 결코 보도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오해는 말라. 부정적인 것과 이른바 균형을 이룰 사소하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 발전인데도 하나하나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파편적이거나 너무 작아서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인류 발전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다. 세계 발전을 보여주는 기본 사실들이 워낙 알려지지 않다 보니 세계학술회의나 기업회의에서 나를 초청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다. 사람들은 내 강의가 고무적이라고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위안을 받았다고도 한다.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나는 주로 유엔의 공식 데이터를 보여줄 뿐이다. 세계를 현실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통계만 봐도 세상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다는 사실을 알면 고무될 뿐만 아니라 위안을 얻기도 한다. 우선 극빈층 추세부터 살펴보자. 사실 문제 3.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정답은 C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0%도 안 되었다. 일정에서 소개한 4단계 소득 수준을 기억하는가? 1800년에는 인류의 약 85%가 극빈층에 해당하는 1단계 삶을 살았다. 그때는 세계적으로 식량이 충분치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1년 중 여러 날 허기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 영국과 그 식민지 전역에서 아이들은 먹기 위해 일을 해야 해서 평균 10살이 되면 노동을 시작했다. 1997년에는 인도와 중국의 총인구 중 42%가 극빈층이었다. 그러다가 2017년 인도에서 이 비율이 12%까지 떨어져 20년 전보다 무려 2억 7천만 명이 줄었다. 중국에서는 같은 기간 이 비율이 0.7%까지 급격히 떨어져 다시 5억 인구가 이 중대한 한계점을 넘어섰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는 이 비율이 14%에서 4%로 줄어 3,500만 명이 1단계를 벗어났다. 극빈층에 관한 모든 추정치는 대단히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이때의 변화가 이런 식이라면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독자는 20년 전에 몇 살이었는가? 잠시 눈을 감고 20년 전의 나를 상상해보라. 내가 사는 세계는 얼마나 변했는가? 많이 변했는가? 조금 변했는가? 전 세계는 20년 전만 해도 전체 인구의 29%가 극빈층이었지만 이제는 그 비율이 9%로 줄었을 정도로 크게 변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지옥을 탈출했다. 인류를 괴롭혀온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려는 순간이다. 우리는 파티를 열어야 한다. 그것도 성대한 파티를. 여기서 내가 말하는 우리는 바로 인류다. 그런데 우리는 우울하다. 4단계 삶을 사는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여전히 극빈층을 본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만 같다. 하지만 4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수십억 인구가 비참한 삶을 탈출해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되었다. 수십억 인구가 1단계를 힘겹게 빠져나와 2, 3단계로 올라갔다. 현재 상황을 역사적 맥락에 대입해보면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는 오해를 계속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당장 벌어지는 가뭄이나 기근 같은 비극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과거에 벌어진 비극을 안다면 누구나 세계가 그때에 비해 얼마나 많이 투명해졌고
필요한 것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세계적 발전은 창문 밖을 내다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면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가만히 들어보라. 아이가 기타나 피아노를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그 아이는 익사하지 않고 음악을 연주하는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는 중이다. 고소득이라는 목표는 단지 돈을 더 많이 버는 데 있지 않다. 장수라는 목표는 단지 더 오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궁극적 목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다. 나로 말하면 서커스를 좋아하고 손주들과 같이 하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며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기를 좋아한다. 발전의 궁극적 목표인 문화와 자유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1인당 기타 보유 수는 그러한 측정을 대신할 좋은 지표다. 그리고 반갑게도 그 수치는 높아졌다. 이렇게 희망적인 통계가 많은데 어떻게 세계가 점점 나빠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식의 생각은 대개 부정 본능 때문이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본능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하나는 과거를 잘못 기억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사건을 선별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상황이 나쁜데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말하면 냉정해 보이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나이 든 사람은 유년 시절을 미화하면서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우긴다. 어느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쪽에서 그렇다. 세상은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예전은 대부분 더 좋았던 게 아니라 더 나빴다. 그럼에도 인간은 옛날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 쉽게 잊는다.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대공황을 경험한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만 불과 몇십 년 전 자기가 겪은 심각한 궁핍과 굶주림을 기억한다. 두어 세대 전만 해도 절대 다수가 극빈층에 머물렀던 중국과 인도에서조차 요즘은 괜찮은 집에 살며 깨끗한 옷을 입고 모터 달린 자전거를 타는 덕에 궁핍하던 과거를 거의 잊었다.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없는 과거의 비참함과 잔혹함을 자신에게든 자녀에게든 상기시키지 않으려 한다. 진실은 고대 묘지나 여러 매장지에서도 발견된다. 고고학자들은 발굴 유해 중 상당수가 아이라는 사실에 익숙하다. 아이들은 대개 굶주림이나 혐오스러운 질병으로 죽었겠지만 그 유골에서 폭력 흔적이 발견된 경우도 많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살해당하는 사람이 10%가 넘었고 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묘지에는 아이묘가 매우 드물다. 선별적 보도. 우리는 전쟁, 기근, 자연재해, 정치적 실책, 부패, 예산삭감, 질병, 대량 해고, 테러 등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 뉴스를 접하며 산다. 사고나지 않는 항공기나 별 문제 없는 작황을 보도하는 기자는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 점진적 개선은 그 규모가 아무리 대단하고 수백만 명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해도 신문 일면을 장식하기 어렵다. 게다가 언론의 자유가 더욱 커지고 첨단 기술이 발달한 덕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소식을, 많은 재난 이야기를 접한다. 수백 년 전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원주민을 대량 학살했을 때 그 일은 당시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중국에서 중앙계획이 실패하는 바람에 대량 기근이 발생해 시골 사람 수백만 명이 기아로 죽었을 때 유럽에서 붉은 공산주의 깃발을 흔들던 젊은이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과거 어떤 종 전체 또는 생태계가 파괴되었을 때 누구도 그 사실을 알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다가 인류의 다양한 발전과 더불어 고통을 감시하는 능력도 놀랍도록 개선됐다. 이처럼 좋아진 언론 보도 자체가 인류 발전의 표시이지만 그 덕에 사람들은 정반대의 느낌을 받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활동가와 로비스트는 일정한 추세에 일시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전반적으로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데도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교묘히 포장해 과장된 우려와 예측으로 사람들을 겁준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90년 이후로 범죄가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로 1990년 1450만 건을 약간 밑돌다가 2016년에는 950만 건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거의 매년 끔찍하거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위기라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은 항상 범죄가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꾸준히 악화된다고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뉴스는 현재 일어나는 나쁜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뉴스가 유발하는 암울한 기분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 탓에 더욱 심해진다. 우리는 역사를 장밋빛으로 기억할 뿐 아니라 1년 전, 10년 전, 50년 전에도 끔찍한 사건이 지금처럼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는 착각에 빠져 덜어는 스트레스를 받고 덜어는 희망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사람들은 생각이 아닌 느낌을 말할 뿐이다. 내가 이렇게 명확하고 멋진 자료를 여럿 제시해도 세계가 점점 좋아진다는데
동의하기가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거대한 문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가 점점 좋아진다는 말이 마치 만사 오케이라거나 심각한 문제는 없는 척 외면하라는 말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그런 말이 터무니없어 보이고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 만사 오케이는 아니다. 여전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고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아이가 죽고, 어떤 것은 멸종 위기에 처하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남성 우월주의자가 있고, 미친 독재자가 있고, 유독성 폐기물을 버리고, 언론인을 수감하고, 성차별로 여자아이가 교육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심각한 일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이룩한 발전을 외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터무니없고 스트레스다.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몰랐던 거대한 발전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나를 종종 낙천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난다. 나는 낙천주의자가 아니다. 순진한 소리나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주 진지한 가능성 옹호론자다. 이는 내가 지어낸 말인데 이유 없이 희망을 갖거나 이유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사람을 뜻한다. 나는 가능성 옹호론자로서 이 모든 발전을 바라보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리라는 확신과 바람을 갖고 있다. 낙천주의가 아니라 상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세계를 건설적이고 유용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뉴스만 틀었다 하면 대형 사고, 전쟁, 테러와 같은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야기나 묻지마 범죄, 살인 등 잔혹한 강력범죄의 이야기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나라의 성장은 더디기만 하고 청년들의 희망은 꺾여만 가고 사회는 편을 갈라 상대를 비난하는 일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을 뿐 그 이면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나눔과 배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를 이룹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간극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이거나 공포스러운 것에 더 자극을 받고 왜곡되고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로막은 벽 앞에서 무너질 것이냐, 한 발 물러나 열린 다른 문을 찾아 열 것이냐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더 크고 넓은 관점에서 보면 분명 가능성은 도처에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말한 가능성 옹호론자, 분명 우리 러너들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책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